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 전쟁입니다. 붙고 싶은 자와 떼고 싶은 자의 전쟁.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러브버그와의 전쟁 말입니다. 차창에 달라붙고 집 창문 틈새로 들어오고 길을 걷다 얼굴에 부딪히고 혹시나 입속에 들어올까 입도 못 열겠고 러브버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 그냥 숨만 쉬게 해주세요. 네, 6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요즘 진짜 막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들려요. 진짜 하정은 평론가님. 예,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안 찾아와도 되는데 올해도 또 굳이 찾아왔습니다. 굳이. 굳이 네. 이맘때면 오는데 올해 또 아주 다량으로 출몰한 이 녀석들 때문에 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최근 온라인에서 급격히 펴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영상 보시면 인천 계양산의 정상인데 새카만 아스팔트인가 싶은데 어머나! 저것이 몽땅 다 벌레들입니다. 어머! 나무 계단 역시 벌레들에게 잔뜩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불청객들입니다. 한 등산객은 전기 파리채도 써보고 쓰레받기로 걷어내도 봤지만 어머나, 세상에.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등산객 몸에도 잔뜩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저희가 지금 인천 계양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 우리 동네도 많아요. 계양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네 와보세요. 지금 뉴스파이터 이거 엄청 많아요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계양산에 유독 더 심하다고 막 제보가 영상도 올라오고 하는데 직접 저곳에 다녀오시면 시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떨어져도 다시 붙고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한 건 있었죠. 우선은 부패로도 했고 호호 불면서 좀 털어내보려고도 했는데 워낙 애들이 좀 약해가지고 짓눌려서 죽으니까 이게 옷에 또 묻잖아요. 가점포로는 안 털려요. 좀 달리는 차에 붙어서도 끝까지 안 떨어지고 다니는 애들이라 어지간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좀 사산할 때까지 데리고 내려와서 산에 보면 보통 에어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불어내거나. 세상에 혹시라도 우리 동네는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심한지 몰랐는데 많아봤자지라고 했던 분은 허준 변호사 영상 보시고 깜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영상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벌레가 바닥에 그야말로 빼곡하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 다 벌레요 벌레. 저 지금 처음에 보시는 저는 게- 바닥 색깔인 줄 알았어 바닥 색깔. 그렇습니다. 타일이 아니라 진짜 벌레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인 세상에.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 아까 그 차 앞에서 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네. 하잖아요. 이 차 앞에 너무 많이 붙어서 어머나, 그 정도예요? 이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러브버그가 너무 그야말로 그 정도예요? 습격이라고 어머.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세상에.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언젠가부터 여름만 되면 심해지더니 올해 또 이렇게 도심 습격이 시작이 저 됐습니다. 시커멓게 바닥이네 바닥 색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닥 딱 깔려 있네.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게 벌레예요. 와. 러브버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벌레들이 한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암수가 한 쌍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하는 습성 탓에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지난 2022년에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출몰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서울 전역과 경기를 넘어서 충청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와 칭다오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빛을 좇아서 밝은 도심에 적응을 하고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하고 더위가 이어지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딱 요즘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데 햇빛에 또 너무 노출되면 활동력이 떨어져서 이주인의 자연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라든가 심지어 고속도로 실내에서까지 포착되는 아유. 러브버그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서울 관악산 찾은 한 등산객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챙까지 내리면서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벌레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아유. 눈, 코, 심지어 입에도 다 들어왔다는 아유, 거예요. 진짜. 이게 여름철 대표 불청객으로 꼽히는 모기보다 더 괴롭고 불편할 정도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도요, 집에서 문도 못 연다 이렇게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재앙 수준으로 점령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러브버그가 뭐 정식 이름은 뭐 붉은 뭐 등우 단털 파리 종류인가 봐요. 뭐 파리인데 지금 보세요. 한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만 이렇게 보여도 뭔가 혐오감도 있고 좀 시커매서 좀 이 뭔가 그런 느낌을 줄 텐데 이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두 마리가 같이 붙어 다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몸집도 커 보이고 혐오감도 2배 이상으로 치솟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혐오감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러브버그는 독성도 없고 인간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네? 즉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때로 나타나다 보니까 혐오감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충일 때에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성충일 때에는 꿀벌처럼 이 꽃가루를 옮기면서 식물의 수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익충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자체는 살충제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방역은 지향하고 있는데 과도한 방역이 생태계 균형을 깨트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방법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전문가들은 7월 중순이면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예정이라 일단 앞으로 2주가량이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연적 그러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을 주니까 익충이겠지만 아니 사람한테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한테 혐오감 좀 그 해충이지 그 익충이야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쟤네들이 아무런 악감정이 없어서 눈으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진짜. 들어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지자체마다 슬기로운 대처법 방안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우선 집으로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이라든가 창틀 이런 걸 단단히 한번 혹시 빈틈이 없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방충망을 했는데도 어제 몇 개 들어왔더라고 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아, 그럴까요? 바랍니다. 아하. 그리고 이 러브버그는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는요 물을 뿌리셔야 돼요. 네? 러브버그가 뜻밖의 좀 약하고 특히 이 날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굳이 몸에 나쁜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는 물을 뿌려서 그냥 걔네들이 사르르 가라앉게 만드시는 게 그러면 분무기 정도 뿌려도 되겠네 집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물 바구게 쏟진 네. 않고요. 그래서 휴지나 빗자루 살살살 쓸어내시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 특징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좀 낮춰야 됩니다. 조명의 밝기를 낮추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을 좀 탈탈 털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경이롭게도 이 러브버그가 하얀색, 노란색 등 되게 밝은 색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뭐 등산을 가시거나 있을 때라 좀 어두운 색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이런 러브버그랑 잘 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앞서도 2022년부터인가 이제 러브버그라는 저 무슨 뭐 붉은 등우 단털파리인가 저 나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러브버그를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생겨났고 개체 수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지는 않은 해충은 아니라지만 익충이라지만 이거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목사님. 아, 그럼 어떻게 안 해야 되죠. 됩니까? 네. 기도로 물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퇴치 방법도 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네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러브버그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적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러브버그를 먹이로 삼는 천적들이 많으면 생태계가 제대로 복원이 되면 사실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네. 곤충을 먹는 물고기들이 천적으로 활동하고 있대요. 근데 이 물고기 같은 경우도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적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러브버그가 계속 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 된 거죠. 참새나 주변에 특히 서울에 많이 네. 보이는 그 비둘기들 네. 그런 것들은 저 러브버그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고기 얘기했고 두 번째로 천적으로 러브버그의 천적이 또 뭐냐면 새 종류예요. 예를 들면 까치, 비둘기, 참새, 그다음에 거미. 이런 종류들이 또 러브버그를
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체수를 좀 늘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체수 조절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생태계 전체가 파괴돼 버리면 개체수가 조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이 개체수 좀 늘려줬더니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가 사례가 되는데 늘려줬더니 실제로 러브버그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러브버그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새 종류들 있죠. 조류 종류를 좀 더 개체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자체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천적들의 개체수를 좀 늘리는 방안들을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러브버그 대처법이 꼭 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과학, 이 방역이 곧 과학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게요.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참아내야겠죠. 꼭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이겨내봐요. 이 멘트 마지막 게임 참여하시겠습니까? 이거 많이 호재에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지난 주말에 한창 들은 멘트입니다. 네.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하철에서 배우 공유 씨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와, 하늘의 별따기죠. 아, 저는 지하철에서 배우 공유 씨 진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 저도 드는데. 만났다고 또 알고 네. 제발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 공유 배우가 만난 것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뜸 딱지를 들고는 네. 딱지치기를 하자 지면 내 뺨을 때리고 이기면 돈을 준다 이러면 저는 뺨을 맞아도 그 게임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게임을 한 판 하고는 이런 게임 더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하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고 가는데 그 명함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속에 있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건 그 순간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게임이 뭐냐?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열광하게 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주말에도 저기 다녀오시면 나 저기 갔다 왔어 막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시는 분도 오징어 게임이란 건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들어봤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 처음 선보이고 나서 그야말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죠.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그 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지난해 시즌2가 공개가 됐고요. 네. 올해 27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그러네요. 며칠 전에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그 광화문 일대에서 네. 행진과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종 대로에서 오징어 게임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 극중에 딱지치기를 권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 보이죠? 네. 그분들도 등장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저 장면이고요. 또는 상금이 담겨 있는 저금통 그리고 달고나 모양이 담긴 풍선이 지나가고요. 네. 오징어 게임의 대표 게임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하. 이 대표적 게임이죠. 이 게임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말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고 함께 그 퍼레이드를 즐겼다고 합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 크게 서 있는 그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등장한 예. 저 여학생처럼 보이는 저 인형 있잖아요.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캐릭터? 영희입니다. 아, 영희. 네, 영희 인형이고 네. 이제 요번에 공개된 시즌에서 철수도 등장한다고 아, 하는데 영희. 영희와 철수와 철수가 영희, 네네. 다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유명한 희대 전 지구적인 대히트작입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당연히. 네. 얼마나 대히트를 했냐면 1편 시즌 1탄이 2021년에 공개됐거든요. 누적 시청 시간이 22억 시간인데 와. 이게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역대 1위거든요. 전 세계 모든 TV쇼 시리즈물을 다 합쳐서 헐리우드 시리즈 다 합쳐서 역대 1위입니다. 무슨 뭐 맥가이버 600만 불의 산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 2탄 네. 이게 또 역대 3위에 올라 있거든요. 역대 1위, 역대 3위가 다 오징어 게임인데 네. 요번에 시즌 3이 공개되자마자 네. 바로 지금 전 세계 93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공개되자마자? 그렇습니다. 이 시즌 3탄도 과연 어느 정도의 역대 순위에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일까요? 박성배 배우 왠지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안 봤습니다만 광화문에서 어떤 뭔가 저 시즌 공개 행사를 한 게 퍼레이드를 한 게 뭔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에서 어깨 뿜뿜 좀 해준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제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가 열렸는데 여기에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와. 당연히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도 출동했고 해외 홍보 때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마지막이라는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병헌 씨도 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영상문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뜻깊고 영광이라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 발표의 사회를 박경림 씨가 맡아서 봤는데 네네. 박경림 씨는 참고로 1년에 거의 100편 정도 작품의 제작 발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매번 그 작품 장르에 맞는 의상을 입으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와.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속 진행요원 복장으로 등장했습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정재 씨도 야! 진짜 완벽하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한편 다음 달 6일까지 광화문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 한국 전통놀이 예를 들면 단체 줄넘기나 딱지치기 등을 즐겨보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 근데 진짜 박경림 씨 대단하네요. 1년이 365일인데 100회가 넘는 제작 발표에 사회를 맡으면 사흘에 한 번 거리는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에 보면 아까 수많은 그 지금까지 출연했던 배우들이 쫙 서가지고 또 저것을 찾은 분들의 어떤 눈호강도 하게 해주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이러다가 다 죽어. 뭐 그분이 왜 안 보여요? 예,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탄에서 오일남 역할로 나왔던 이 오영수 씨, 배우 오영수 씨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네. 그분이 당시에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떨쳤었죠. 네네. 그리고 2022년에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나무 조연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뭐 이분이죠, 이분이. 예,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제추행 논란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출연 예정작에서 하차하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네. 지난해 3월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네. 항소해서 오는 8월에 항소심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뭐 형이 확정된 건 아직은 아니에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시즌 1의 주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영수 씨 하면은. 네. 근데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런데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없겠지만 80이 넘으셨잖아요. 오영수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4월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속내를 토로하셨는데 네.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서 굉장히 부끄럽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도 당시 내가 보여준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80년 지켜온 내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고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또 오영수 배우 측 이제 변호사도요. 명예라도 회복해서 무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한창 인기 있었을 무렵에 네. 방송에 출연해서 저 오영수 배우께서 무대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제 결심에 가서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얼굴이 얼마 사이도 굉장히 상하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 네. 뉴스파이터는 예단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재판 결과를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박준영 씨, 정경민 씨 둘 다 유명한 개그맨 출신 그리고 또 방송인인데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닌데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하던 윤영비 씨가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박준영 씨가 자녀를 책임진다니 이게 무슨 이게 소린가 뭐예요 싶어요. 이게 대관절? 그런데 두 사람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넘게 라디오 같이 진행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명콤비인데다가 그야말로 친남매보다 더 가깝다 이런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정경미 씨는요. 박준영 씨에 대해서 남편보다 얘기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박준영 씨는 첫째 낳기 전부터 둘째 낳았을 때까지 같이 했으니까 아기가 내 목소리로 다 태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 정경미 씨가 둘째 낳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라디오를 하차해야 했었는데 그때 박준영 씨가 최고의 라디오 짝꿍이었던 정경미가 간다니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오열하고 정경미 씨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별을 아쉬워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친한 건 알겠어. 들어보니까 친한 건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남의 집 자녀까지 책임지겠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경미 씨하고 제가 라디오를 한 9년 가까이 했어요. 두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고 그 다음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낳고가 진짜 한 8년 9년 걸렸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 목소리를 이제 아기가 또 듣게 되는 거잖아요. 태교를 했네, 태교. 그러니까 둘이서 라디오를 오빠 진행한 게 목소리도 아니라 태교를 했어. 셋이서 진행한 거야. 이 남 같지가 않고 진짜 그냥 계속 같이 있었던 가족 같은 느낌이 진짜 또 드는 거야. 사실 저희는 라디오를 하면서 좀 행복했어요. 이 행복하니까 무슨 불의의 사고로 인해 우리가 이 행복이 혹시 누구라도 하고 잘 안 되면 이 애를 책임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학까지 보내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나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오빠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신빙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바로 딱 한마디 했죠. 예체능도 되나요? 국립 신입까지는 가능한데 음악하거나 뭐 미술한다. 아우 절대 안 돼. 이 사실을 김지혜 씨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안 나가면 안 돼. 아니 결국 마지막에 뜨끔한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엄청난 이 작전을 지금 김지혜 씨 아내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 남편의 재산이 남의 집 자식한테 흘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김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쩌면은 통 크게 넘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박준영 씨가 재력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네. 박준영 씨가 김지혜 씨 말에 따르면 결혼 당시에 대출 없이 서울 방배동에 70평 집을 샀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김지혜 씨가 그때부터 나는 그전에까지는 남자 얼굴 봤는데 그때부터 재력을 본다 하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벌던 박준영 씨를 네. 요즘에 집안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혜 씨가. 왜 그러냐면 김지혜 씨가 한 명이 나가서 10배를 벌면 다른 한 명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준영 씨한테 집안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내가 10배를 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마 벌이가 좋기 때문에 어쩌면 남의 집에 국립대 대학 등록금까지는 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남의 집 남편인 박준영 씨는 이 정경미 씨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정작 이 집의 남편은 이 윤영비 씨는 그럼 더 잘해주겠죠? 정경미 씨한테. 부부 사이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견 무관심하다는 평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네? 윤영민 씨가 정경미 씨 둘째 임신 당시에 몇 주인지도 잘 모르고 산부인과 이름도 모르는 등 무관심으로 정경미 아이고. 씨를 서운하게 했다고 합니다. 강 큰 남자였어요? 앞서 정경미 씨가 첫째를 출산할 때도 부산 소극장 공연으로 병원에 있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윤영빈 씨 한때 파이터 도전, 소극장 운영, 밀키트 사업 등으로 아내에게 무관심했다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형빈 씨가 최근에 또 정경미 씨 속을 막 썩였답니다. 뭘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8일에 벤츠와의 경기 은퇴전입니다. 은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합을 끝으로 격투기 시합은 원래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또 아내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을 가게 돼서 아내에게 특히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만은 이번 경기 열심히 잘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트 머니는 전액 그 정경민 씨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합은 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네,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역시 개그 본능,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 본능이 있는 이 아내와 남편분인데 이 마지막에 보세요, 최일봉 교수님. 프라이팬 들고 뭔가 때리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빈 씨는 잘 아시겠죠. 2014년도에 이미 FC죠. 그러니까 로드 FC의 데뷔전을 치른 연예계 대표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 파이터랑 공통점이 있네요. 파이터. 그렇죠. 뉴스 파이터. 여기는 진짜 파이터. 파이터. 네, 네. 우리는 말로 파이터, 파이터. 저분은 몸으로 파이터.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8일 윤영빈 씨가 2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벤츠 씨와 마지막 이제 그 은퇴 경기라고 본인은 표현했잖아요. 파이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공약을 걸었는데 진 사람이 네. 본인 유튜버 채널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걸고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사실 당초에 윤영빈 씨가 이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시합 결정을 정경민 씨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거 격렬하잖아요.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머리 보호대도 안 쓰고 저기 경기하는 거네요. 아이, 격렬하네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윤영빈 씨 부인 되신 정경민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혹시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세상에.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많이 이제 화를 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윤영빈 씨가 뭐라 그랬냐면 정경민 씨가 본인이 시합한다는 것을 기사 보고 알았대요. 기사 보고.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 싹싹 빌었대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대전료 전액을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파이트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파이트 머니가 얼마냐? 이걸 보여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를 내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이터 머니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윤영빈 씨는요. 벤츠를 상대로 해서 1라운드 1분 42초 만에 TKO 승을 했고요. 격투기 은퇴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유영기 평 아까 영상 찍을 때 정경미 씨 모습이 진짜 일반 집에 아내와 남편의 모습, 지금 저 모습인데 보세요. 또 거울에 반사됐어요. 네.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레이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와 이채로운 게 윤영빈 씨가 진짜 아내분 앞에서 저 격렬한 격투기를 하는 윤영빈 씨 아내분 앞에서 완전 순한 양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고를 좀 많이 치셨습니다. 네. 남편 경기 이제 SNS에 이제 밝혔는데요. 은영 부인이 남편 경기 응원해서 감사하다.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제 격투기 그만하자 여보라고 했는데 저는 참 경이로운 게 윤영빈 씨만이 아니라 뭐 김학래 씨, 이봉원 씨, 최양락 씨들이 별별 사고를 다 쳤는데 개그맨 부부들은 아무도 이혼을 안 해요. 비교를 저는 심리학자나 결혼학자 좀 연습해 주겠는데 정경림 씨도 그 들이어서 어떤 걸 올렸냐면 격투기 그만하자 여보 그래놓고도요. 그러면서 운동에서 못 만드니까 우리 남편 너무 멋져요. 멋지네. 47살에서는 최고야 최고. 와 47세예요? 네, 와. 엄지척까지 올려가면서 대박 욕하는 것 같더니 남편 자랑으로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엊그제 대결을 끝으로 격투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시름 놓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덕분에 건강한 남편 47세에 저런 건강 저런 몸 어디 요즘 다들 다 저처럼 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 뭔가 긍정의 효과를 얻은 거 아닌가. 앞으로 또 멋진 부부 생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 애를 찾는 분 뭔가 지금 돌발 상황이 생긴 걸까요?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최근에 한 학부모가 학교에 보낸 메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받은 성적에 불만이 생겨서 학교 측에 이제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학부모가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이런 성적을 받을 애가 아니다. 제 채점 후에 아이의 점수를 다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학교에 항의 메일을 보낸 게 허준 변호사님 초등학교에 보냈겠죠?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 보냈는지 들으시면요. 진짜 더 충격받으실 거거든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아닙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양 조교한테 우리 아이가 저성적 받을 아이가 아닌데 왜 성적을 이렇게 줬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심지어 이 학생이 다닌 학교가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좀 명문대라고 합니다. 명문대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에 지금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메일 내용이요. 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네네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양 과목 조교한테 네. 성적 항의 메일을 보낸 학부모의 그 주장인데요. 네. 학점 C가 적혀 있는 아이의 성적을 함께 확인하고 통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영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수학과 물리학에 통달한 상태다. 이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아이는 C학점을 받을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일로 명문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이 참으로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채점한 당신이 교수가 아니라 조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당신이 채점한 결과를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교수가 직접 재채점을 해서 아이가 받을 만한 합당한 학점을 부과하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듣고 지금 눈과 귀를 의심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학부모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저 해당 대학에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아이의 이 성적이 기대보단 낮게 나왔다고? 각 대학은 성적 이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성적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 성적 이의 절차를 활용해야 하고 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법적 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려면 명확한 절차 하자나 권리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계산 실수나 답안 누락이 있거나 차별적인 평가나 성적 조작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법적 조치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네. 계시는데 네. 지금 이 부모라는 분이 조목조목 적은 내용 중에는 자기 딴에는 논리정연하게 뭔가 이유를 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뜸 허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보세요. 네. 학점 C를 받았대요. 아이가 아이의 성적을 함께 확인했대요. 근데 내 아이는 영재고를 우수한 성적 졸업, 수학과 물리학에 통달한 상태, 아주 그냥 탁월해. 상대 평가를 한다고 해도 C를 받을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애랑 같이 옆에 성적표 쳐봤겠지. 너 이거 진짜 너의 점수니 했겠지. 엄마 나 몰라 나 열심히 했는데 학교 생활을 부모가 다 봤어요. 아니 예를 들어 계열예술 상대적으로 계열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걸 빼먹은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요. 조교가 채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답안을 놓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을 놓고 판단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돼서 본인이 생각할 땐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정답안과 실제 학생이 쓴 답안이 다를 경우에는 감점을 하는 게 맞죠. 틀렸다고 체크하는 게 맞고요. 그걸 한 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이의 신청을 통해서 본인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쭉 보고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네. 정답으로 처리돼야 할 답안이 그러니까 예컨대 답이 아니 그러니까 오답으로 처리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는 영재다. 우리 아이는 그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아이는 아주 수재다. 그리고 네. 통달을 했다.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에요. 네. 본인이 볼 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채점을 하는 조교나 아니면 교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주관적 판단이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예를 들면 항의를 하려면 실제 정답으로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오답으로 처리한 문제를 제기할 수 네네네. 있죠. 근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얘기했잖아요. 영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수학 물리학에 통달한 상태다. 이건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정말 그런 학생인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주장을 하면서 C를 받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내놓고 그래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정도면 대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이다. 부모가 아이 그것도 학점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자식 취업한 회사에도 민원을 넣을 것 같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청탁으로 신고를 넣어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글쎄 뭐 반성
또는 뭔가 이 자숙할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부모가 오히려 더 역정내시진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 애를 찾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연이 화제인데 네. 그 찹쌀 꽈배기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는 사연입니다. 그 사연자가 부모님 가게에서 어머니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아이 네. 그리고 그 남자아이의 조부모 정도로 돼 보이는 성인 보호자가 함께 가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꽈배기 봉투를 딱 내밀면서 이거 여기서 판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쓴이 어머니가 그 봉투를 딱 보고 맞습니다. 여기서 판 거 맞는데 왜 그러시죠?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혹시 어준 변호사님 이 보통 뭐 5천 원에 몇 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수보다 적게 들어있어서 항의하러 온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뭔가 꽈배기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의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찾아온 이유를 들으시면요. 우리 애가 여기서 또 나오나 싶어서 황당하실 겁니다. 뭐야 또? 봉투가 그 가게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줬더니 네. 아이를 가리키면서 어제 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여기서 꽈배기 3개를 사와서 자기 방에서 몰래 먹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혼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애가 충치가 있어서 설탕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인데 왜 우리 아기한테 설탕 꽈배기를 팔았냐라고 하면서 꽈배기 가게 주인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가게 주인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아이 다녀간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설탕 묻혀줄까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힌 꽈배기와 설탕이 없는 꽈배기를 선택할 수가 진짜 있는데 물어봐요. 꽈배기 좀 원래 그렇게 물어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손님이 설탕 묻힌 꽈배기를 달라고 해서 판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황당한데요, 진짜. 유행희 평론가님. 꽈배기. 아니 설탕 묻혀줄까 안 묻혀줄까 했는데 설탕 묻혀줬는데 그 설탕 묻힌 꽈배기 팔았다고 지금 항의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다가 아이 보호자는 설탕이 몸에 나쁜데 아이에게 꼭 설탕 뿌린 꽈배기를 팔아야 되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설탕 안 뿌린 꽈배기를 팔아라 라고 마케팅 전법까지 알려줬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또 우리 애가 이런 꽈배기를 사러 오면 설탕 뿌린 꽈배기는 빨지 말아라 하고 확 돌아섰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들은 글쓴이와 어머니는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꽈배기가 뭐 아주 나쁜 식품도 아니고 분명히 선택권을 줬는데 왜 이래야 되지? 답답하니까 이 사연을 올렸는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 역시 글쓴이 의견에 공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이가 충치 있는지 없는지는 꽈배기 주인들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부모님이 관리했어야 됐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너 충치 있냐 하고 신경 써줄 일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이가 몰래 사 먹었는데 그것까지 왜 꽈배기 파신 분을 탓을 하냐는 거죠. 가서 몰래 먹어라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일이 많았고요. 네. 또 다른 누리꾼은 네. 꽈배기는 원래 설탕 맛이다. 그렇죠. 우리가 설탕 뿌려진 꽈배기를 먹을 권리조차 없어지면 안 된다라면서 이 집인가 보네. 네, 글쓴이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 뭔가 이 다치신 마음이 아마 또 저 사진 꽈배기 보고요. 돈줄 내러 가자 하시는 분도 오실 거니까 아마 그걸로 좀 위안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